네,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코리아 부편집장이자 한양대 겸임교수인 신현정입니다. 2021년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마무리를 위해 박란희 임팩트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나입니다. 네, 저는 ESG 전문 온라인 미디어 스타트업인 임팩트온을 2020년 6월에 창업하고 지금 대표 겸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올해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주제가 The Future of ESG for All 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ESG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ESG를 각각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션별로 나누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사로 모셔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주디 세뮤얼슨 아스펜 연구소 부소장님의 키노트 스피치부터 우리 G세대 체인지메이커 세션까지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세션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키 테이크어웨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주디 세뮤얼슨 부소장님의 메시지는 결국 ESG가 롱텀 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분명히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이제 단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직원들이 이해관계자 중 일부가 아니라 기업 그 자체다. 직원이 기업 그 자체다. 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 세션에서는요, 이 환경이 지금 거의 산업의 대전환기이고 또 2050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환의 압박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 이 시스템 전환을 넘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이지만 결국 소비자 유권자 주주가 이런 시민의 역할이 기업과 정부를 움직이는 하나의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인상이 남았고요. 사회 세션에서는 사실 ESG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혼돈이 많은 게 사회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과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들이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속성 이거를 찾아가고 평가할지에 대한 이 논의가 좋았고요. 지배구조 세션에서는 최근에 이제 ESG와 행동주의 주주들로 인해서 이전까지의 기업의 존재 목적이었던 주주이익이 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걸로 바뀌게 될지에 대한 이런 변화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젠지 세대 세션에서는요, 호주랑 싱가포르, 한국의 이 G세대 체인지 메이커들이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감지하긴 하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와 그리고 다양한 G세대들이 이 사회혁신을 직접 실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G세대 체인지 메이커들이 소비자로서 그린워싱, 그리고 경영을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파워풀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기업들이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변화를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키노트 스피치뿐만 아니라 여러 ESG 관련 서적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그 머크 제약회사의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정말 장기적 투자 수익률을 높인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표님, 이런 기업이 왜 더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늘 정답을 찾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요. 이 ESG 빅뱅 현상, 이거에 대해서도 정답을 찾고 그거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ESG나 기후변화나 AI나 메타버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현상은 전 세계가 모두 처음 맞이하는 현상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수많은 논의, 실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면 그게 나중에 보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 과정을 조금 빨리 시작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혼돈을 우선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나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업 또한 사회와 사람들이 만든 엔터티, 조직이잖아요. 그동안 기업이 외부화시켰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들 이런 환경 부담을 이전에는 다 사회가 했어요. 그런데 기업은 돈만 잘 벌고 고용을 잘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것이었죠. 근데 사회 환경이 이미 이제 한계치에 도달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한테 외부화시켰던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SG가 기준이 되는 미래 시대에는 이 기준이 예전의 재무와 이제 앞으로의 ESG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크 같은 기업이 왜 안 나왔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치면 모범 사례 기업이 앞으로는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ESG가 기준이 되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기업 표준으로 저는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급할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컨퍼런스에서 ESG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대표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ESG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만나는 분들한테 참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상당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그 ESG는 미래 기업의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직원과 협력업체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기준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미달 기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못 받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 ESG 기준에 저는 맞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ESG는 미래 기업의 기준점이다. 그렇다면 넥스트 ESG도 있을까요? ESG를 넘어 기업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해요. ESG를 목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ESG는 기준이지 방향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목표로 하지 헬스나 수영 이걸 목표로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헬스나 수영이 ESG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건강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결국 사회, 환경, 사람, 3P라고 하죠. 예. 사회, 환경, 사람한테 이롭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ESG를 이제 기업이 홀로 또 다 책임을 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기업, 뭐 투자자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직원인 이런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세션에서도 많이 나왔죠. 정부는 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주고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는 순간 시장이 혼돈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가장 취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밀레니얼과 G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과거와는 달리 이 수평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사회 특히 밀레니얼 G세대에서는 늘 이제 반발짝 또는 한 발짝 정도 앞서서 세상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대표님을 포함해서 ESG 전문가들이 아마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이제 ESG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 대기업과 상생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소셜벤처나 비영리 기관들, 이런 작은 조직들도 사실은 ESG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노마드와 다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작은 조직들은 고민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좀 ESG 경영 관련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좋을지 조금 실질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사실 ESG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ESG 경영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대기업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ESG라는 평가 기준과 공시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고요. 작은 조직들의 경우는 사실 ESG에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외신, 해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사와 보고서들을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국내와의 지식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지금 ESG 열풍이 불고 나서 대기업들은 ESG 팀을 꾸리고, 위원회를 꾸리고, 다 같이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아주 많이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캐치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아무래도 리소스가 부족하죠. 그러니 지식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대전환기에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저는 공부를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적인 이슈를 민감하게 따라가야 사업의 자기 핵심 전략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셜벤처나 스타트업 비영리는 특히 더 이런 변화의 트렌드에 깨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비영리, 나는 작은 비영리고 자선단체야. 나는 작은 소셜벤처야 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비영리가 하던 어떤 자선, 사회복지의 영역을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정부가 하게 되면 이 역할은 결국은 이 비영리나 소셜벤처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자기의 사업 전략과 소셜 트렌드를 매칭을 해 나가고 필요하면 피버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심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이슈와 사업 전략을 또 매칭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이노마드 대표님의 어떤 그 레퍼런스는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임팩트 온 미디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사들만 사실은 캐치업을 해도 상당히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 2021년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게더타운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네트워킹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